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의 기수도 높은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대법관 중에서 후보자보다 더 높은 기수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신 대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지명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충분하게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여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원장이 전화협조에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제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 코드 인사 하시는데요. 코드 인사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가 정실 인사 뭐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뭐 보훈 인사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님이 지금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답한 것이 나왔지만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민정수석과도 어떤 인연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 인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훈 인사나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드 인사라는 것이 저는 만약 그 코드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코드 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 하나회는 초기 멤버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등 영남 출신 육사 11기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기수지역 상관없이 국제인권에 관심 있는 법관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근거 하나에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정확하게 대법원 행정예규에 전문 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입니다. 회원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는 국소수의 군장교 회원 중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체 법관 2,974명 중 474명, 15.9%가 넘는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하나에 가입 시 절대 복종 서약, 충성 맹세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관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코트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조직 운영, 하나의 비밀 점조직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경선을 통한 간사 회장 선출을 하고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재정 운영, 이건 하나에는 고위층이 주는 활동비 또는 재벌로부터 징수한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원 행정처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 이것이 결정적이죠. 하나에는 하나에 가입된 회원들이 진급 및 보직상 특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의 출생 및 권력 획득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국민의 인권 보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말할 필요 없죠.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연구활동 등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과 인한 인권편랑 번역 출간, 인권판례 평석 발간 이런 활동입니다. 어떻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좌파적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회와 비교할 수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국제인권법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인권 기준에 관해서 또 규범에 관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1100페이지에 따르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유엔의 공식 성인화에 번역하게 됐습니다. 2, 3년마다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은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엔에서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이죠,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1985년도 유엔 총회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준 원칙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사당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고요.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를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뭐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쯤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인권연구회가 얼마나 하나회와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어저께 헌법재판소장 인준한 부결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의 인준한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저께 이것이 최악의 전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확립한 훌륭한 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음주추태 조대엽, 주식투자 천재 유정, 무능의 극치 유영진, 방산업체 월급 송영무, 혼인신고 위조 안경환, 황우석 동지 박기영. 자, 이 탁청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 장관이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해도 아나무입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폭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끄지만 그대로 진행하고요. 장 의원님 조금 참고해서 말씀 계속하세요. 아니 이거 왜 남의 시간을 왜 발언을 하는데 끼어듭니까? 아니 그 동료 의원이 질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시간은 중단. 잠깐만요. 이미 들어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가능한 자제해 준 거는 맞는데 조금 처음에 정치인 공세가 길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장관님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해야 후보자로서 통과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깜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이거 경찰관 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유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국민적 컨센서스, 국민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사고 보편적 인사고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그러면 그 잣대가 뭔가? 전임, 양승태, 이용훈 또
최종영, 윤관 대법원장하고 프로필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법관의 사회적 기여,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자, 그다음에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이 청문회가 정말 자, 국민들이 꺼주세요. 보기에 잠깐만요. 장재현 의원님 잠깐만. 이 의원님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채익 의원님도 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제발 지켜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프로필 단순 이재정 비교했어요.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장재원 잘못됐습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간에. 비십시오. 자, 시간 넣어 주세요. 넣어 아니, 주시고 잠깐만요. 자. 아니 이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로필을.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임명동의 요청 사유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하고 이것이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기여도 측면에서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특허법원 재판장 이념을 역임하는 해서 특허법에 일가견이 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춘천지법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역임을 했다. 이게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안이라는 것은 가장 장점을 설명했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십시오. IMF 당시에 수많은 도상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 관리를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북부지원장 시절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시절에 법관 인사제도 부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관리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본인이 사법부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전직 대법원장들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여도 없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재판이라는 건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법관들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겁니다. 집회금지 통고 처분서를 잘 전달해라.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 보여준 공무원 징계해라. 삼성 에버랜드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법원장은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변화시킵니다. 집회 시위 문제에 있어서 꽃마차 행렬 합법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 이유로 총기 소지 거부자가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판결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필 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 여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 낡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기수, 의전, 대통령이 발표했다. 대변인이 발표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신 여러 법조 선배님들보다 기수는 가장 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개인적 일성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같은 당 의원님들은 치부하셨는데요. 그 무슨 수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기수, 의전이라는 이런 형식적인 권위에 기댄 강요된 신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실험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법부는 이렇게 강요된 신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은 명백한 코드 인사입니다. 가치, 철학,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보고 싶다는 그런 코드적 요구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연줄 인사 아니고 보훈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회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 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건 등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몇몇 대법원장께서는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법원의 당시의 법원의 판례를 돌리는 현장에 있어서도 오롯이 그 침해된 권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판결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는 1심 판결이 그렇게 낮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법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인혁당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급심에서 일단 그 유족 등에게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적용하면은 반환 금액의 배가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현금도 없고 지불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제 집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일응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의 이자 기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도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단하는 등 위법한 판결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그 집행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그와 같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진행 관계상 오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오후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입니다.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기억납니다.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저는 성소수자에서는 강조하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죄송하게도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큽니까? 저는 법관의 개별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의거한 판단을 저해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압박, 댓글이라는 이름의 압박, 사회의 극렬한 이해 집단의 압박이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도대체 현재 법원의 현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인식을 보다 시대조류에 맞게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관 경력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자 위주로 발탁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발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공 서열 파괴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그 연공서열 파괴가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되고 조직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내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그 경력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게 두 개의 본인 주장으로는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게 거의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결을 놓고서 사회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요할 만한 판결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단체의 고유 성향인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판결 내용으로 지금 후보자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지금 뭐 조국 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 나를 놓고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의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데인지는 우리 후보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법무비서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하다가 비서관 가셨죠. 자, 헌법재판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좌파 논리로 헌재에서 소수 의견 내셨던 분이고, 낙마하긴 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변 부회장 출신, 안경환 교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법연구회 박경화 대법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실련 대표하셨고, 한인석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그림, 어떤 퍼즐에 무슨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거고요. 알고도 모르신다 그러면 떳떳하지가 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자, 이게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기 위해서 파보다 나온 자료가 아니라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판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SNS에 욕설, 한미 FTA, 민노당 불법 후원금 사건 다 통령과 다른,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했죠. 이래서 안 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이경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님 질의 다음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다 쓰고 후보자 답변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드리고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후보자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대법원장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념적인 편향성을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 청문회장이 좀 적절하게 또는 필요한 자리가 잘 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역시 쭉 여러분의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견을 낼 때는 후보자와 관련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이제 대법원장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죠. 그동안 쭉 해왔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 그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 인사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말을 하듯이 현재 474명의 4분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법관 3,600여 명 중에서 6분의 1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그 연구에 후보자가 가입했다 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이야기할 때는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는 이야기한 대로 법관은 판결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약간 넓어졌지만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고 또한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때도 근무 환경 탓에 걸린 병이라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이 판결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끊임없이 사회 소수자 약자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인 그런 것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적절히 인사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법원의 신뢰도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이 예를 들어 법원의 전문성이나 법원의 민주성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독립성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그동안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듣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현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내부의 독립 부분이 조금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그 연구회에서 일선 판사 507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97%가 법관의 독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법행정 분야다. 97%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88%의 이 법관은 대법원장과 가끔 법원장 등이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백 분의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현재 법원 내부에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던 게 3번밖에 없는데 가장 있어서는 안 된 2009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아주 부적절한 부당한 지휘를 했던 그 사건 때 또 2003년 대법관 재청 관련 제도 개선 요구를 할 때 이럴 때 하고 나서 3번째로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2가지가 지적됐습니다. 하나는 법원 행정처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법원 행정처 담당을 했던 법관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문제지만 이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또는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라는 의혹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징계를 받았고 이 후자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전부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 조사위원회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내용까지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내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기대가 국민적 기대가 우리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추천되어 있고 오늘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의 내용에 대해서 인사 말씀에서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들이 이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고 또 인사평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위랄까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행정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예, 전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후보께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죠?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하지 않는 뭐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다. 지났다고 기억을 벌써 못한다고 발뺌을 하십니까? 임종원 차장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원 아니 차장 일단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말은 한 건 맞지요? 지금 행정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담당 기획조정심의관에 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차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으니 임종원 차장을 직접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좀 피해 주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됐지요. 처음에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처장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다른 부원장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후보자께서 제안했고 다른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이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처장께서 뭐 이상훈 전 대법관 또 다른 대법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분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맞지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 안 된다. 뭐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해서 결국 그 이상훈 대법관과 다른 또 한 분의 대법관 거명했던 분이 비토된 건 사실이죠. 제가 후보자께서 왜 이상훈 대법관이나 또 다른 대법관은 왜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조사 대상이 행정처 차장 이하 그리고 실국장들이었는데 이상훈
법관님 경우는 다 행정처에 근무하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대법관은 누굽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건 좀 비겁한 답변이신 것 아닙니다. 같고. 제가 본인이 문제제기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대법관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께서 저 후보자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누군지 말하셔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당시 제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사실인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자주한 선서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날 위원장 결정은 안 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님 예. 정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종원 차장이 있는 가운데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그때 했던 법원장들 말씀이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날 회의석상에서 임종원 차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죠. 저도 임종원 차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건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어요. 한 40여 분 법원장 오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참석했던 법원장들이 그날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을 보고 PPT 띄워주시죠. 저 춘천지방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처장 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이거 완장차고 하는 것 아니냐. 대법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게 어떤 법원장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 마치 그날의 후보자의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하는 거나 추궁하는 것들이 지금 전국의 법관들이 3천여 명 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모임이 뭐 480명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대부분 허수고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 30-40명의 핵심 코어 그룹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정말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진정한 사법부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 또 한 측면은 지금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 헌재, 대법원까지 다 중요 요직을 그들만이 차지하고 있어서 후환이 두렵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후보자의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 행정권을 농락한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을 넘어서 현저하게 일탈한 분이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일은 어쩌면 제가 너무나 놀란 상황이라 다소 기강될 수는 있었지만은 절대 저런 의도나 취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법관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대법원장이 혹시 되면 숙청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법관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 법관을 결코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송금주 위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진행상 오후 첫 질의로 옮겨서 하도록 하고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14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가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요청된 14건의 자료 제출 요구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 안 한 것 언제까지 낼 수 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12시까지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오전에 가능하다 못하다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아니, 저에게 온 거는 뭐 곧 제출 가능하다 이런 표시가 되어 온 것이 있는데 누가 한 거죠? 어, 14건 중에서 부산법원 설문조사 곧 제출 가능하다. MBC 노조 파업 통상임금 정교조 합법화 관련 후보자 의견 제출 가능하다. 노란 풍선 이용 내용은 후보자와 상의해서 입수 확보되면 제출 가능하다. 업무 추진비 내역은 일부 곧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네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부존재가 7건으로 왔고 2건 제출 어려움, 1건 검토 중인데 제출 어렵다는 2건이 무엇이죠? 누가 이 회신을 예. 했죠? 예. 예, 그 전국 법원장 간담회 속기록인데요. 예. 이 부분은 그때 아까 제 그 촬영도 처장님 말씀까지만 촬영을 하고 퇴장을 하고 예.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장님 모두 말씀까지는 속기가 돼 있습니까? 속기가 아니라 그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돼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속기사가 배치돼가 아니 있고 속기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법원장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법원장들 회의나 간담회는 반드시 속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는 데 비춰보면 있을 법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간담회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법원장 회의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 처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다 속기록하고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법원장 회의나 간담회 할 때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위해서 한 번도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법원장 회의라는 게 예전에는 소위 사법감독관 회의라 그래서 그때 자료까지도 남아 있는데 지금 법원장 회의의 발언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아니 물론 법원에서 이 자료의 존부에 관해서 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기라고는 뭐 안 봅니다만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런데요. 그래도 아직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자 그러면 속기록이 없으면 요지라도 정리돼 있습니까? 아니 법원이 그 큰 회의를 하면서 회의 내용을 요지라도 정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지를 뭐 참석한 사람 이제 내부적으로 일부 정리한 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법원장 이와 유사한 법원장 회의나 간담회 이전에도 속기록이 그렇죠. 없습니까? 예. 잘 이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잠깐만 확실하게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출 어렵다는 한 건은 뭐죠? 2건이 국제임금법 그 3월 발표 중 전관예우 설문조사 결과 부분입니다. 3월 정관예우 설문조사가 어디 있지? 예. 국제임금법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발표 자체를 안 했고요. 그 설문조사한 사람 저희가 그 부분 발표 자체를 안 했고 저희가 그걸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임금법 그 조사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임금법 연구의 3월 발표 자료 중 정관예우 설문조사 이거 말씀이죠. 예. 이게 이 연구 모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가 공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제출했던 것은 다른 부분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했지만 거기서 발표를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 이 지금 국제임금법 연구회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국제인권법 연구회 임원진들은 가지고 있을 것 뭐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회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청문회 필요하니까 그걸 제출해 줄 수 있냐고 요구해 보셨습니까? 요청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예. 제출하겠다 하면 받아낼 그럼 수 뭐 있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제출하겠다 하면 저희가 예.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제출할 설문조사가 뭐 이 못 낼 정도 내용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 협조를 구하셔서 예, 예. 이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연구 모임 자체가 대법원에 소속된 연구 모임이고 지금 현직 판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관용차 운행 일지가 부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예. 관용차 운행 일지가 부존재하는 법원이 있습니까? 그 관용차 중에서 그 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그 매일매일의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상한데요. 그 이제 공용차 작은 관공서에도 기관장차 운행 일지는 다 작성을 하고 예. 그게 감사 때도 확인하고 이러는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전용차의 경우는 전용차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 매일매일의 이 운영 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차라는 게 뭡니까? 이제 고등부장 이상의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작성하고 고등부장 이상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고용 차량의 경우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예. 전용 차량의 경우는 따로 작성을 안 전용 해요. 차량이라도 관용 차량이고 관용 차량 운행은 다 운행 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기는 그것도 있는 걸로 정확하게 알고 부존재료가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예. 규정이 뭐고 예, 딴 알겠습니다. 법원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해주시되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오후에 가급적 확인해서 일찍 좀 제출하도록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일단 잠깐만요. 일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이제 답변하고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마 잠깐만요.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겠다든지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2분 범위 안에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2분으로 관리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 사정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2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이번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해가지고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예. 거기 53페이지를 보면 예.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 예. 기조실에서 작성했던 2017년도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를 2017년 3월 21일 날 다 작성해서 지금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그게 뭐 녹취록을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참석했던 심의관이 그 주요 요지를 메모한 것을 정리한 것을 진상조사 결과위원회에서 그걸 좀 그 보고 참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왜 제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부용으로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보받은 거는 예. 그 심의관이 예. 메모도 했지만 예. 비공식적으로 녹음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녹음 파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녹음 파일도 지금 나중에 어떤 예. 자리에서 국정감사장이나 선서하고 예, 또 예,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는 예, 제출하지 않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해주시면 이래간 진행이 안 된다. 잠깐만 계시죠. 예, 자 그럼 2분간 하시죠. 제가 사실은 주질의도 다 못 끝나고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설명은 법원이나 또는 후보자 측에서 우리 이 충분하게 점심시간에 오차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경우는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녹취록 이야기를 저희들이 처음에 계속 들었어요. 몇 번을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없다. 하여튼 그걸 계속 윽박 지른다고 녹취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 그걸 입증하든지 또는 소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는 거의 무슨 신문식의 이야기를 청문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합당한 거는 합법한 거는 잘 제출받되 지나치게 회의에 지연되거나 지장을 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곽상도 의원님. 예, 저 신상 발언까지 좀 겸해서 같이 좀 하도록. 신상 발언 지금 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그 서부지법원장하고 서부지법 정호판사의 그 인권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지 알려. 시간이 지금 2분 제한돼 있습니다. 신상 발언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2분 안에 하고 그 자료는 안 내십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지 서부지방법원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도 유서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제가 한 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사팀에서 그 기소하게 했는지 또 공소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민사소송의 또 당사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께서 유서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장에 와 있다.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한 분을 제외하고 송검주 위원님을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의 기수도 높은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대법관 중에서 후보자보다 더 높은 기수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신 대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지명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충분하게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여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원장이 전화협조에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제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 코드 인사 하시는데요. 코드 인사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가 정실 인사 뭐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뭐 보훈 인사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님이 지금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답한 것이 나왔지만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민정수석과도 어떤 인연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 인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훈 인사나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드 인사라는 것이 저는 만약 그 코드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코드 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 하나회는 초기 멤버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등 영남 출신 육사 11기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기수지역 상관없이 국제인권에 관심 있는 법관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근거 하나에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정확하게 대법원 행정예규에 전문 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입니다. 회원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는 국소수의 군장교 회원 중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체 법관 2,974명 중 474명, 15.9%가 넘는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하나에 가입 시 절대 복종 서약, 충성 맹세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관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코트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조직 운영, 하나의 비밀 점조직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경선을 통한 간사, 회장 선출, 무슨 수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기수, 의전이라는 이런 형식적인 권위에 기댄 강요된 신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실험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법부는 이렇게 강요된 신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은 명백한 코드 인사입니다. 가치, 철학,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보고 싶다는 그런 코드적 요구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연줄 인사 아니고 보훈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 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건 등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당시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몇몇 대법원장께서 하고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재정 운영, 이건 하나에는 고위층이 주는 활동비 또는 재벌로부터 징수한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국제임금법 연구회는 법원 행정처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 이것이 결정적이죠. 하나에 가입된 회원들이 진급 및 보직상 특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의 출생 및 권력 획득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국민의 인권 보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말할 필요 없죠.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연구활동 등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과 인한 인권편랑 번역 출간, 인권판례 평석 발간 이런 활동입니다. 어떻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좌파적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회와 비교할 수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국제인권법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인권 기준에 관해서 또 규범에 관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이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1100페이지에 따르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유엔의 공식 성인화에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2, 3년마다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은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원회에서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이죠,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1985년도 유엔 총회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준 원칙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장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인사청문회는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고요. 축하는 국회 본회의장 표를 끝나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와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오후쯤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인권연구회가 얼마나 하나회와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어저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여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저께 이것이 최악의 전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확립한 훌륭한 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음주추태 조대엽, 주식투자 천재 유정, 무능의 극치 유영진, 방산업체 월급 송영무, 혼인신고 위조 안경환, 황우석 동기 박기영. 자, 이 탁청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부 장관이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해도 아나무입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폭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좀 꺼주세요. 시간 끄지마 그대로 진행하고요. 장 의원님 조금 참고해서 말씀 주세요. 아니 이거 왜 남의 시간을 왜 발언을 하는데 끼어듭니까? 아니 그 동료 질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시간은 잠깐만요. 이미 들어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보세요. 이미 시간은 중단돼 있고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가능한
자제해 준 거는 맞는데 조금 처음에 정치적 공세가 길게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장관님 참고하셔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 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을 해야 후보자로서 통과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깜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이거 경찰관 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겁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유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국민적 컨센서스, 국민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사고 보편적 인사고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그러면 그 잣대가 뭔가? 전임, 양승태, 이용훈 또 그 최종영, 윤관 대법원장하고 프로필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법관의 사회적 기여,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 제가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자,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이 청문회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잠깐만요. 장재현 위원님 잠깐만. 이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책 위원님도 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제발 지켜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프로필 단순 이재정 비교했어요.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된 장재원 겁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간에. 미치죠. 자, 시간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아니, 자. 잠깐만요. 아니 이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로필을.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임명동의 요청 사유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하고 이것이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기여도 측면에서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특허법원 재판장 이념을 역임하는 해서 특허법에 일가견이 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춘천지법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역임을 했다. 이게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안이라는 것은 가장 장점을 설명했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십시오. IMF 당시에 수많은 도상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 관리를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법원장, 법원행정조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조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북부지원장 시절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원행정조 차장 근무 시절에 법관 인사제도 부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에 주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관리했다.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본인이 사법부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전직 대법원장들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여도 없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 경력. 재판이라는 건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법관들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겁니다. 집회금지 통고 처분서를 잘 전달해라.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 보여준 군무원 징계해라. 삼성 에버랜드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법원장은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변화시킵니다. 집회 시위 문제에 있어서 꽃마차 행렬 합법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 이유로 총기 소지 거부자가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판결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필 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 여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 낡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기수, 의전, 대통령이 발표했다, 대변인이 발표했다. 참 잡잡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신 여러 법조 선배님들보다 기수는 가장 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개인적 일성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같은 당 의원님들은 치부하셨는데요.